부동산에 가서 3억에 나와있는 아파트를 1억 5천에 달라고 해보십시오. 미친놈이라고 욕만 먹고 쫓겨날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는 내가 원하는 가격을 써서 낙찰이 되면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매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비싼 부동산을 박앤세일을 해서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이런 좋은 경매를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망하는 이유 5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경매로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부동산 경매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큰 기회를 얻을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경매는 7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임장, 입찰, 낙찰, 대출, 명도, 수리, 수익 실현. 이 과정을 우리는 경매 한 사이클이라고 하죠. 이른 나이에 이 경매 한 사이클을 돌려보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보이지 않은 것들을 보이게 되실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임대인이 되어보면 그동안 몰랐던 게 보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만 있다가 월급을 주는 사장이 되어보면 비로소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게 되죠. 직원들의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고 가게에 사장이 없으면 왜 매출이 빠지는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오토로 돌렸을 때 내가 일을 안 해도 저절로 돌아가는 파이프라인이라고 좋아하는 그곳이 왜 망해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신이 경매를 망하는 5가지 이유. 1. 감정가의 오류에 빠져서 낙찰을 받는 경우. 감정가를 맹신하면 안됩니다. 감정가는 감정평가사들이 정한 가격이지 실제 시세가 아니에요. 즉 감정가보다 싸게 유찰돼서 받았지만 시세보다 비쌀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한 시대이기 때문에 시세 파악을 핸드폰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역에서 물건지까지 직접 걸어보지 않아도 거리를 알 수 있고 도보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CGV 재래시장이 있고 초중고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온라인 임장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아실에서 실거래가를 보고 호객 노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이버 부동산으로 실제 나와있는 매물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임장을 가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걸 보고 오는 거예요. 나와있는 물건들의 컨디션, 현재 나와있는 매물의 양, 사람들의 선호하는 동, 로얄동, 로얄호, 현재 분위기,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저는 집을 보러 가면 살고 계신 분에게 여기 살기는 어때요? 어디로 이사 가세요? 꼭 2가지는 물어봅니다. 그럼 뭐가 좋은지 뭐가 불편한지 이사가는 동네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정보를 얻고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프라인 임장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임장을 가서는 그냥 대충 보고 오죠. 부동산 한 군데 가서 매물 나와 있는 거 한두 개 보고 옵니다. 매매 물건 보면서 전세는 얼마나 나가요? 라고 물어보죠. 전세 시세까지 한 방에 끝내려고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매매 손님을 위한 전세가를 얘기해주는 것을 그냥 시세 파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충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매매 손님이 물어보는 전세 시세는 최고가로 브리핑될 수밖에 없어요. 왜죠? 매매를 하기 위해서죠. 부동산 사장님들은 여러분들이 싸게 사든 비싸게 사든 관심이 없어요. 확실하게 전월세를 찾는 임차인으로 빙의를 하시고 정말 내가 실거주로 전월세를 찾는 마음으로 물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확하게 시세 파악을 하실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의 말만 믿고 정확한 시세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찰가를 산정해서 낙찰을 받는다면 원하는 가격에 매도, 임차가 안 맞춰지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티셔츠 한 장을 사도 엄청나게 가격 비교해서 찾아서 최저가에 구매를 합니다. 1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가볍게 시세 파악을 하고 감정가를 맹신하고 덜컥 낙찰을 받는다면 망하는 겁니다. 몇 배, 몇 천을 날리는 거예요. 2번째, 낙찰을 위한 고가 낙찰. 부동산 경매를 하는 유형은 다양합니다. 그냥 경매장에 마실 가듯 가볍게 구경 가는 사람도 있고 간 김에 하나 받아와야 한다고 기합을 잔뜩 넣고 난생 처음 간 법원에서 입찰까지 경험하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은 금이고 알을 깨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죠.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돈을 좀 더 모아서 이런 말은 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삶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의 비밀 중 한 가지는 바로 right now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다면 법원만 가서 둘러보지 마시고 실제로 입찰까지 하고 오세요. 그렇다고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최저가에 입찰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 검색하고 온라인, 현장, 임장 다 하시고 제대로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근데 중요한 건 입찰을 계속해도
낙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10번을 입찰하면 한 번은 낙찰이 되는데 그 10번을 채우지 못하고 사람들은 포기하게 되죠. 임계점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초보들은 입찰가가 정해져 있어요. 최저가 언더에 써서 입찰을 하거든요. 저도 그랬고 지금 순간에도 법원에는 그런 들러리 분들이 많습니다. 몇 번 입찰을 해서 폐차를 하면 경매로 싸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칼을 뺐으면 무라도 썰어야 한다는 아주 단단히 각오를 하신 분들은 살아남아서 낙찰을 받을 때까지 도전은 계속됩니다. 계속 폐차를 하면 그냥 단순히 입찰을 위한 시간을 날리는 게 아닌 임장으로 보낸 시간도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 허탈하고 힘이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낙찰을 위한 입찰을 하게 됩니다. 낙찰을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저는 그냥 내일 아침에 법원 가서 무조건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비싸게 쓰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낙찰을 위한 고가 낙찰을 받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앞으로 오르니까 괜찮죠. 근데 떨어지는 하락장에서는 등기 치는 순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낙찰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낙찰이 아닌 수익입니다. 좋은 부동산을 싸게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인 거죠. 그게 비록 썩빌 오르지 않는 오피스텔이라도 싸게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잊지 마세요. 물건을 보고 사랑에 빠지시면 안 되고 수익을 내는 가격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10번을 입찰하면 낙찰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많이 입찰하면 낙찰 확률이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낙찰되는 가격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최고가 매수인으로 호명되고 싶고 낙찰 영수증이 너무 받고 싶어서 낙찰을 위한 고가 낙찰을 받는 무모한 짓을 안 하시길 바랍니다. 3. 입찰표를 잘못 쓰거나 입찰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입찰 보증금을 적게 넣거나 재매각 사건인 경우 20%인데 부족하게 입찰 보증금을 넣은 경우는 무효가 됩니다. 입찰가를 수정해서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는 분은 법원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어요. 대리 입찰, 법인 입찰을 하면서 인감 증명서가 빠졌을 경우에도 무효 처리가 됩니다. 입찰가에 0을 하나 더 쓴 경우도 있는데 이건 무효가 아니라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3억짜리를 30억에 쓴 경우는 잔금을 칠 수가 없죠. 입찰 보증금을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해에 몰수되는 입찰 보증금이 1000억이라고 합니다. 차가 막혀서 법원에 늦게 도착하거나 주차를 못해서 입찰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두를 수밖에 없죠. 서두르게 되면서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 전날 입찰표를 미리 작성하고 미리미리 일찍 법원에 도착해서 느긋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 대출은 미리 알아보시고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80%가 나올 줄 알았는데 70%가 나오면 나머지 10%의 자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금의 여유를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돌발 상황이라도 발생하면 잔금을 못 쳐서 보증금을 날리는 거예요. 아래 댓글에 메일 주소 주시면 대출 실장님 연락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입찰 들어가시기 전에 내가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꼭 확인하고 입찰 들어가십시오. 다섯 번째, 수익 실현을 못하는 경우. 수익 실현을 하려면 전월세 세팅을 해야 합니다. 전세를 맞춰서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월세를 맞춰서 대출이자를 내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찰을 받아서 점유자를 내보내야 하죠. 이것을 명도라고 합니다. 명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낙찰 받자마자 끝나는 명도도 있고 1년 동안 명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공실인 물건을 받아서 낙찰과 동시에 명도를 끝낸 물건도 있고 공격적이고 아주 치밀한 점유자를 만나서 명도하는데 7개월이 걸렸고 강제 집행을 한 물건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한 달 만에 끝나는 명도도 7개월이 걸리는 게 부동산 경매예요. 점유자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은 명도의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명도도 협상의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평소에 둥글둥글하게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을 공감하는 분들은 명도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속도만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어차피 이기는 게임이라 생각하시고 쫓기지 않고 천천히 해결하는 것도 부동산 경매를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명도에 질려서 부동산 경매를 못한다고 두 손 두 발 들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려운 명도는 가끔 있는 거예요. 강제 집행 또한 수십 개의 부동산을 낙찰받으면서 저는 딱 한 번 해봤습니다. 너무 두려워 마시고 용기 내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몇십 년을 돌아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인생의 3분의 1을 일만 열심히 하며 돈 벌 시간 없이 살았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일찍 피는 꽃도 있지만 늦가을에 피는 국화도 있습니다. 목적지까지의 모든 신호등이
푸른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영영 출발할 수 없어요. 부동산의 모든 규제가 사라질 때까지 멈춰 있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새로운 길을 두려워하지만 않는다면 미래는 반드시 지금보다 나아질 겁니다. 우리가 매일 보내는 하루는 낮과 밤이 합쳐져 하루가 되죠. 어둠과 밝음이 합쳐져야 온전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행복과 불행이 합쳐져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공존해야 완벽한 인생이 만들어지죠. 근데 사실 불행은 조금 요란한 행복일 뿐입니다. 경제적 자유 역시 성공한 투자와 실패한 투자가 합쳐져야 가능한 거예요. 오랫동안 투자를 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동산 경매 도전하십시오. 부동산 경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죠. 부동산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대출입니다. 대출을 막으니까 경매 낙찰률이 내려갔었죠. 규제지역 해제하고 대출 푸니까 경매 낙찰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돈이 없어요. 대출이 나와야지 살 수 있습니다. 내 가용자금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알아야 이제 한번 해볼까? 물건 검색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대출을 모르면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없애려면 간단합니다. 전세 없애고 대출 없애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집이란 내가 돈을 모아서 절대 살 수 없으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부동산을 투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자본주의의 흐름을 모르는 거죠. 투기꾼, 다주택자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다주택자들이 다 사라지면 무주택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부동산이 하락하니까 정부는 대출을 열어줘서 하락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더 빠져야 한다고 폭락을 외치는데 결국 그 폭락은 엄청난 사회적 후폭풍을 몰고 옵니다. 부동산이 없는 나한테는 영향이 없을 것 같죠? 나무만 보지 말고 제발 숲을 보는 시야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경락잔금 대출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대출은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 대출 중에서도 경락잔금 대출,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대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경락잔금 대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 경락잔금 대출 얼마나 나와요? 입니다. 내가 만약에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보증금을 몰수당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매 입찰하기 전에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봅니다. 그래서 대출 상담사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얼마나 대출이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물건은 아직 낙찰 전이기 때문에 대출 상담사분들도 정확하게 얼마나 대출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만 금액을 얘기를 해주시고요. 워낙 많은 분들이 입찰 전에 연락을 하시다 보니까 원하는 답변이나 아예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 상담사 너무해. 아니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백화점에 선글라스를 사러 간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백화점에서 판매사원 경력이 3년입니다. 이건 제 경험담이기도 한데요. 이미 살까 말까 고민도 아니고 살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물어보는 손님이 있어요. 이 선글라스는 3년 뒤에 살 건데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점원은 뭐지? 이 사람? 행색을 보니까 목이 여기까지 늘어난 티셔츠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왔습니다. 점원에 따라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사람은 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깔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냥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아주 멋쟁이처럼 세련된 외모에 이미 같은 자사 제품을 머리 위에 헤어밴드를 하고 있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바로 살 것 같은 느낌으로 물어봅니다. 여러 개를 써보고 눈빛이 아주 마음에 들어 보입니다. 거울을 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럼 이런 손님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겠죠. 한 번에 여러 개도 살 수 있는 알짜배기 손님일 수도 있어요. 이런 손님이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은 완전 틀리겠죠. 바로 그겁니다. 부동산에 집을 보러 갈 때도 그렇고 우리 생활 곳곳에 이런 포인트들이 다 들어있어요. 당구장에 갔는데 사장님이 코를 골면서 자고 있다가 러닝 셔츠를 입고 공을 가지고 오는 것과 깔끔하게 차려입은 복장으로 공을 가져오는 것을 봤을 때 이미 그 당구장의 매출은 결정이 났을 겁니다. 부동산에 가서도 내가 진짜로 산다는 느낌이 전달되면 사장님은 친절하게 제대로 브리핑을 해주죠. 태도, 자세, 접근 방법, 말투, 표정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출 팀장님한테 친절하게 대출 금액 확인할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직 낙찰을 한 번도 받지 못한 분이시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개인별 상황과 신용에 따라서 대출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경락잔금 대출은 감정가 70, 낙찰가 80 중 낮은 금액으로 나옵니다. 실제 물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전에 낙찰된 따끈따끈한 물건입니다. 감정가 4억 5,400만원짜리 아파트를 2억 8천에 낙찰을 받은 물건입니다. 감정가 70, 낙찰가 80 중 낮은 금액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감정가 4억 5,400만원의 70%는 3억 1,780만원입니다. 낙찰가 2억 8천만원의 80%는 2억 2,400만원이죠. 그럼 둘 중에 낮은 금액 2억 2,400만원이 나오겠네요. 실제로 나오는지 대출 상담사 분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2억 2,900만원에서 2억 5,700만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90%는 2억 5,200만원인데 90%가 더 나오네요. 2억 2,900만원, 금리 4.85%, 중도 50%, 중도 50% 면제는 원금의 50%를 면제하고 나머지 원금 50%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 발생이란 뜻입니다. 2억 2,400만원, 중도 3년은 중도 상환 수수료 3년 동안 1.2에서 1.3%고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년 후 상환한다면 남은 1년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금액도 많이 나오고 금리도 좋은 곳에 일바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KB시세 70%이거나 낙찰가 80에서 90% 중에 적은 금액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금리 5년 고정으로 하면 4.8%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는 3개월 후에는 0% 없다는 거죠. 경락잔금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납부하고 전세를 맞추는 경우에는 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대출 2억 2,400만원, 5년 고정, 1년 거치. 여기서 거치라는 것은 원금 상환을 하지 않고 대출 이자만 내는 겁니다. 고정, 변동은 금리를 고정하거나 바꾸는 금리를 적용하겠다 이거죠. 지금같이 금리가 오르기 전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실행한 사람들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고정금리, 내려갈 것 같으면 변동금리로 하시면 됩니다. 총 대출과 소득 알려주시면 DSR 알려준다고 합니다. 신분증,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기대출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신분증으로 신용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대출은 DSR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대부분 낙찰가 80%는 주시네요. 금액도 그렇지만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이유는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은행을 하고 있는데 돈 빌려달라고 손님이 옵니다. 그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겠죠. 신분증,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기대출로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도 되나? 빌려주면 얼마나 빌려줘도 되나? 이자는 얼마를 받아야 하나? 심사를 하겠죠. 신용도 높고 소득도 높고 대출도 없는 사람이 제일 리스크가 적은 사람입니다. 우리 임대인한테 최고의 임차인은 월세를 미납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은행 역시 대출이자를 미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납 리스크가 있는 사람은 금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인천 경락잔금 대출 최고봉 김부연 팀장님도 감정가 KB시세 70, 80에서 90%, 낙찰가 80에서 90% 중 낮은 금액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무조건 대출 금액 확인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 상담사가 예상 대출 금액을 안 가르쳐 준다. 그러면 내가 받을 만한 최근에 낙찰된 물건 하나를 찾습니다. 그 물건의 사건 번호로 대출 가능 금액을 여쭤보세요. 그냥 문의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대출 팀장님들도 좀 귀찮은데 대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잠깐 최고가 매수인으로 빙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세요. 신분증, 소득서류 필요한 건 다 드리세요. 괜찮습니다. 은행에 들어가는 서류라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자료가 있어야 대출 가능 금액을 뽑을 수 있는 겁니다. 낙찰가의 80%를 대출받으면 20%만 있으면 부동산을 하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무주택인 경우죠. 무주택인 경우에는 방빼기를 안 합니다. 방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문 세입자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채권인 보증금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이 3개가 갖춰지면 물건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채권의 물건화가 되는 거죠. 하지만 선순위 권리에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역별 일정 보증금 이하 세입자는 일정한 금액까지 선순위 권리에도 대항력을 가집니다. 이것이 소액 임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그럼 주담대를 취급하는 은행 입장에선
돈을 빌려주고 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방백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대출금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공제하고 빌려줍니다. 서울은 최우선 변제금이 5천만원이고 경기도 인천 과밀억제권역은 4,300만원입니다. 감정가 4억 5,400만원짜리 아파트를 2억 8천만원에 낙찰을 받아 감정가 70, 낙찰가 80 중 낮은 금액 2억 2,400만원에서 방백이 4,300만원을 하는 겁니다. 실투금 4,3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는 입찰가 자체가 다릅니다. 대출금액 또한 물건마다 사람마다 지역마다 다 달라요. 상업용은 방백이가 없죠. 감정가 5억짜리 상가를 낙찰받았을 때 대출이 얼마까지 나올까요? 감정가 80이면 3억 2천, 감정가 70이면 3억 5천, 낙찰가의 80%가 감정가 70에서 80% 안에 들어오면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즉 싸게 낙찰받은 만큼 대출이 많이 나옵니다. 90%도 진짜 나와요. 하지만 공실이 많은 지역이라면 감정가 대비 반값에 받더라도 낙찰가 90% 안 해주는 은행도 많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보수적으로 잡고 움직이셔야 해요. 경락잔금 대출 90% 진짜 가능한가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대출 레버리지를 정말 풀로 최대한으로 땡겨서 받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한 개 할 돈으로 두 개 할 수 있고 두 개 할 돈으로 네 개 할 수 있으니까 같은 돈으로 현금 흐름을 2배로 늘리는 매직이죠. 일단 부동산 담보대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계대출과 사업대출이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개인이 가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 집 장만을 하면서 받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입니다. 사업자 대출은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받는 대출입니다. 대출 실행의 당사자가 개인이냐 사업자냐 그 차이인 거죠. 대부분의 정부 대출 규제는 가계대출에 해당합니다. 법인 주거용 전국 불가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법인도 조정 30%, 비조정 60%로 대출이 나옵니다. 대출이 전부 막혀있을 시기에도 소유권 이전, 사업자 등록, 3개월 이상인 경우, 사업자 담보, 자담 대출로 한도 10억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돌아가는 분들은 대출이 안 나온다고 포기하지 않고 대부업체 돈을 잠깐 사용하고 등기친 다음에 사업자 담보대출을 받아서 대부업체 돈을 상환하면서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같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경매로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낙찰받아서 7억에 매도하면 수익이 난다는 것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알아.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해야 하는 거예요.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대출 레버리지로 매력적인 가격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계대출은 보통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전에는 가계대출도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줬지만 없어졌다가 최근 다시 1년 거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대출은 기본 3년 거치이고 만기가 되면 계속 거치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가계대출은 거치 기간 연장 없고 만기 되면 원금 상환해야 합니다. 사업자 대출도 만기가 되면 10% 상환하라고 하는 게 함정이긴 하지만 이건 뭐 사업자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고 꼭 10% 원금 상환을 하는 건 아닙니다. 대출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을 필요 없이 이자만 내면 되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 상업용 부동산을 사업자 대출로 받을 때는 가계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저렴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건에 따라서 접근을 잘 하시면 지금같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는 또 내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받은 상가 대출이자를 잠깐 보여드리면 대출 일자를 보시면 2020년이고 만기가 2023년입니다. 3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있어요. 만기가 되어서 2년 연장을 또 했습니다. 계속 대출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건설회사가 임대하고 있는데 주거용과 다르게 물이 샌다, 보일러가 고장났다, 하수도가 역류를 한다 뭐 이런 전화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대출이자를 보시면 38만원씩 내다가 51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임대 수익률이 올라가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임대 수익률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임대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임대 수익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가가 잘 팔리겠죠. 그때 파는 거예요. 월세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장치입니다. 가계대출보다 훨씬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4억을 쓴다는 게 40억, 8억을 쓴다는 게 80억, 7억을 쓴다는 게 70억 이렇게 공을 하나 더 써서 600%의 낙찰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납을 하고 보증금을 날립니다. 이렇게 입찰가를 실수해서 한 해에 몰수되는 보증금이 1000억입니다. 근데 미납을 하는 사람들의 90%는 대출이 나올 줄 알고 받았는데 안 나와서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대출이 나올 줄 알고 받았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깡따구도 좋습니다. 대출이 나오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낙찰부터 받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실행력은 좋지만 딱 사기당하기 좋은 캐릭터입니다. 임장은 제대로 했을까요? 입찰을 결심했다면 대출이 나오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주택은 방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오는 대출은 아주 적습니다. 원래 다가구 주택은 방빼기 때문에 신탁 대출로 진행하셔야 해요. 요즘 빌라왕, 전세 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탁 대출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신축 빌라나 다가구 주택은 신탁 대출 되어진 물건들이 일반적입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는 케이스는 또 있어요. 5천만원 미만의 빌라 지하층인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지하가 아니더라도 소액 물건들은 좀 꺼려해요. 그 밖에 불법 건축물인 경우도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업용인 경우에는 벽체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구분상가도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미리 대출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시고 움직이셔야 해요. 제가 수십 건 대출을 받으면서 느낀 건데 미리 조금만 알아보고 움직이시면 대출이 전혀 되지 않는 부동산은 없습니다. 생각보다 대출 금액이 작게 나오는 경우가 변수이긴 해요. 이럴 경우에는 신용을 더 넣어서 받는 방법도 있고 작은 물건이라고 안 해준다고 그래서 낙찰을 하나 더 받아서 묶어서 받은 적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한 건 받기 힘들지만 꾸준히 오래 하시면 오늘 법원 가서 무조건 받는다 뭐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낙찰받는 노하우는 의외로 간단해요. 가장 비싸게 쓰면 됩니다. 그럼 오늘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경락잔금 대출 얼마나 나오나요? 감정가 70, 낙찰가 80 중 낮은 금액으로 나옵니다. MCI, MCG가 없으면 여기서 방빼기를 하고요. 기대출 금액이 DSR에 차면 대출은 이제 막힙니다. 그럼 다음 스텝, 사업자로 넘어갑니다. 경락잔금 대출 90% 진짜 가능한가요? 감정가 대비 저렴하게 낙찰받으면 90% 가능합니다. 가계대출보다는 사업자 대출이 더 많이 나오죠. 입찰 전 충분히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움직이세요. 대출이 안 나오는데 그냥 낙찰 받으시면 망하는 겁니다.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인플레이션에는 임대료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도 상승하게 되는데 금리가 계속 인상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대출은 임대료를 받아서 대출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했다, 그냥 던져버리자, 금매로 팔아버리죠. 하지만 반대로 지금 임대료를 받아서 대출이자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물건을 찾는다면 그런 물건은 해볼 만한 거죠. 싸게 샀으니까 앞으로 시세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금리가 내려갔을 때 수익률도 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시드머니가 없기 때문에 투자가 어렵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자만 내는 대출을 활용한다면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서 바로 팔아도 수익이 나는 가격에만 사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 중에 빨간색 테두리로 된 영상들이 있습니다. 1강부터 쭉 한번 보시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